시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 만에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역사 100년 만에 보험사 순이익이 은행권을 앞질렀습니다. 가계 세금 부담 증가 속도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2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우 하나은행 부회장이 차기 하나은행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리스 우려감에 다시 1940선대로 내려갔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닷새 만에 하락했는데요.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장 자세한 마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대외 불확실성 속에 소폭 하락하면서 194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거래일에 비해 8.52포인트 하락한 1947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지난 주말 그리스 리스크와 함께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제기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1,062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국제신용평가사인 S&P가 지난 6일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B-로 한 단계 강등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개인이 552억 원, 기관이 495억 원을 각각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운송장비, 철강금속, 종이목재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은행, 전기전자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삼성전자와 한국전력만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 현대차, 신한지주 등이 3%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포스코 등도 하락했습니다. 네, 한편 파미셀은 조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항암 백신이 이제는 상업화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올랐다지요? 네, 파미셀이 조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항암 백신을 상업화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파미셀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에 비해 520원 오른 41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세인데요.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 22일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파미셀의 강세는 신종 항암 백신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파미셀은 지난 7일 열린 정기 학술 심포지움에서 조혈 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수지상 세포가 항암 치료에 유효하다는 데이터를 공개하며 백신을 제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수 파미셀 대표는 지난 수년간 진행한 기초연구를 통해 조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백신이 시장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며 백신 관련 연구 개발이 상업화 궤도에 오른 만큼 더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제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재건축을 앞둔 목동 아파트 매매 가격이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올해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 개포 주공 아파트도 호가가 3천만 원대로 오르는 등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회복세가 뚜렷해 보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년 재건축을 앞둔 목동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 만에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지난 2013년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이하로 추락했으나 지난해 9일 부동산 대책 발표와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등의 영향으로 가격 회복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으로 서울 목동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2,044만 원으로 2013년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목동은 2006년에 3.3제곱미터당 2,536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2년까지 7년 동안은 2천만 원 이상의 매매 가격이 유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이후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기존 매매 가격을 회복해 추가 상승을 위한 발판까지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리모델링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지속되면서 저층 대단지 목동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학군 수요와 재건축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매매 가격 상승세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작년 9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 것이 목동 일대 아파트들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2019년에야 가능했던 단지가 이르면 내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목동의 경우 5층 이하의 저층 단지가 많아 재건축 수익성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2단지 아파트도 재건축 기대감에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포주공 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4일 개포 택지개발지구 최초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개포주공 2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호가가 3천만 원 오르는 등 매매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기존의 대기 수요는 물론 신규 수요까지 늘어나는 추세여서 당분간 매매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우리나라 금융 역사 100년 만에 보험사 순이익이 은행권을 앞질렀습니다. 보험사의 수익성이 개선됐다기보다는 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이자 수익 의존도를 낮추지 못한 은행권의 퇴보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100여 년 국내 금융권 역사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금융시장의 절대 강자인 은행권이 만년 2등 업종이었던 보험사보다 순이익을 더 못 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경남, 광주,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 농협, 산업,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을 합친 국내 18개 은행의 순이익은 6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반면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25개 생명보험사와 삼성, 동부화재 등 31개 손해보험사를 합친 56개 보험사는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에 5조 1천억 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4분기에 지난해 분기별 최하 실적인 1조 5천억 원의 순이익만 달성하면 지난해 순이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은행권 순이익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역전 현상에는 보험사의 순이익 증가보다 은행권의 순이익 감소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은행권의 순이익은 13조 6천억 원에 달했고 보험사의 순이익은 3조 3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순이익이 은행권은 절반으로 줄고 보험사는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은행권은 수익의 90% 이상을 이자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계속된 저금리 추세로 이자 마진이 줄면서 순이익이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유망 중소기업 발굴을 소홀히 한 채 대기업 대출에만 치중한 나머지 STX그룹, 쌍용건설, 동부그룹, 동양그룹 등의 부실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들 역시 저금리 환경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일찍이 역마진 리스크 관리를 시작한 것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올해 이후에도 은행의 수모가 계속될 것이란 점입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 이자 마진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정부가 가계대출 부실 우려에 따라 올 초 2%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은 것도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은행의 수익성을 개선시켜줄 환경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해외 진출은 물론 투자 자문 수수료 등 새로운 수익원 개발을 위한 은행권의 자구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가계의 세금 부담 증가 속도가 소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 중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31만 4,33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가계의 월 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 4,27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인 8,606원 증가했습니다. 조세 지출은 근로소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와 부동산세, 자동차 취득세 등을 아우르는 비경상조세를 합친 것입니다. 이날 통계에는 가계가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 먹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등 간접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은 가계 지출 통계에 잡히는 액수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계의 세금 부담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2010년 가계소득이 5.8% 늘어날 때 조세 지출액은 11.5% 증가했습니다. 이후 조세 지출액 증가율은 가계소득보다 2011년 3.1%포인트, 2012년 2.4%포인트, 2013년 0.7%포인트 높았습니다. 좁혀지는 듯했던 격차는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에 다시 2.3%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2003년만 해도 월 평균 7만 1,129원이었던 가계의 세금 부담은 10년 만에 2.2배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1.6배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병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차기 하나은행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그룹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 본사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김 부행장을 차기 하나은행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이후 김 행장은 하나은행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2년 임기의 하나은행장에 공식 선출됐습니다. 앞서 임추위는 지난 6일 김 행장을 비롯해 함영주 부행장과 황종섭 부행장을 차기 하나은행장 후보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김 행장은 지난해 11월부터는 임기 도중에 물러난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을 대신해 하나은행장 직무대행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그는 조직 내부에서 합리적이며 은행과 지주에서 다양한 업무를 두루 맡은 전략 재무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하나외환은행 합병이 늦어지자 은행장을 공석으로 놔둘 수 없다는 판단에 서둘러 인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금융의 한 관계자는 김 행장은 계속된 하나외환은행 합병 지연 사태로 어수선해진 조직을 추스르고 통합에 이바지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건설 경기에 저유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운데 지난해 해외 건설로 벌어들인 돈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수지의 건설 수입은 17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으로 전년보다 16.1% 줄었습니다. 건설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제수지에서 건설 수입은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공사의 진척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받는 돈으로 2010년 119억 8천만 달러에서 2011년 154억 8천만 달러, 2012년 197억 1천만 달러, 2013년 203억 7천만 달러로 증가해왔습니다. 지난해 해외 건설로 번 돈이 감소세로 돌아선 배경 중 하나로 저유가 영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중 절반이 중동에 몰려있는 만큼 산유국인 발주처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공기 연장이나 설계 변경 등에 대한 발주처의 비용 인정 비율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저유가 때문에 불확실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해외 건설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저유가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저유가 때문에 해외 건설 수주의 감소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가 부정확하고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최근에는 가격 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거래 가격 통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누락되는 정보가 많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소식 건설부동산부 박성호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성호입니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실거래 가격 통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점이 이유로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죠. 네, 현행 실거래 가격 정보는 서울과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전날까지 거래돼 신고된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고 국토부는 지자체가 신고한 내용을 취합해 한 달 정도 늦게 전국의 실거래 가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뒤늦게 발표하는 실거래가 정보 가운데 지자체가 발표한 내용의 상당수가 누락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발표한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1건이었지만 국토부 발표는 16건으로 무려 45건이 빠져 있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수구 송도동의 경우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112건의 아파트 거래를 공개했는데 국토부 자료에는 33건만이 공시됐습니다. 네, 실거래 가격 정보는 부실한 부동산 통계 중에 그나마 믿을 만한 정보였는데요. 이 정보가 누락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잘못된 실거래 가격 정보는 결국 시장을 혼란시키고 적정 가격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예컨대 개포동 대시 대청 아파트 51제곱미터형은 지난해 12월에 5억 1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의 거래가 됐는데 국토부 자료에는 이 5억 3천만 원짜리 거래만 공개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대로라면 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은 모두 5억 3천만 원이 거래 기준이 됩니다. 시장이 좋아질 경우에 매도자는 호가를 그 이상으로 높이려고 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한 달 전보다 부쩍 오른 가격에 부담을 느껴서 거래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중개업소 관계자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실랑이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장 혼란을 넘어서 거래 부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 국토부는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예, 국토부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거래는 통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낮거나 그리고 또 너무 높은 가격은 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국토부는 2009년 7월부터 가격이 너무 낮은 하한 부적정 가격 거래를 이미 실거래가에 포함해오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누락된 정보가 전체의 60% 이상으로 너무 많고 누락된 정보도 시장을 왜곡시킬 정도로 가격이 터무니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12월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서 빠진 개포동 시형 아파트 40제곱미터형의 매매 가격은 5억 8천만 원과 5억 7,200만 원 이 두 건인데요. 누락되지 않은 거래의 실거래 가격은 5억 7,900만 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임의의 기준에 따라서 그 거래 사례를 걸러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시장에 보여줌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필터링이 돼서 누락되는 자료의 기준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의 박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이달 말께 종료하는 구제금융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오는 6월까지 정부 재원 조달을 위해 가교 프로그램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어제 그리스 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기존의 구제금융은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가교 협약에 대한 합의가 15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국제사회 구제금융은 이달 28일 종료되며 채권단은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긴축 계획 이행과 함께 구제금융의 연장을 요청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총선에서 공약한 대로 최저임금을 내년까지 현행 580유로에서 750유로, 한화 약 93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1인당 면세 소득 기준을 연간 12,000유로,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긴축 이행으로 2013년 폐쇄된 국영방송 ERT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또 그리스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나치에 의한 피해 배상금을 독일에 청구할 방침도 시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는 우리 국민과 우리 역사, 나치에 맞서 싸우고 피를 흘린 모든 유럽인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우리의 역사적 의무는 전면기간 강탈 자금 반환과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수입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3,700억 위안의 기록적인 월간 무역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중국 세관 발표를 전하면서 중국 경제 하강의 위험이 여전함이 거듭 입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수출은 3.2% 감소해 1조 2,30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수입은 19.7% 줄어 8,600억 위안에 그쳤습니다. 수입 하락폭은 5년여 사이 최대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이로써 월간 무역 흑자는 기록적인 3,669억 위안, 약 6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무역 흑자 496억 달러에 비해 8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원자재 수입의 위축이 특히 두드러져 금액 기준으로 원유는 한 해 전보다 41.8% 감소했고 철광석은 50.3%, 석탄 수입은 61.8%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관은 성명을 통해 수출 하강 압박이 현 1분기는 물론 2분기 초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이통 인터내셔널 시큐리티스 그룹의 후이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입 급감은 중국 경제 전반이 슬럼프라는 의미라면서 앞으로 몇 달 계속 경보음이 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대아시아 수출입 해상 관문인 로스앤젤레스 롱비치항에서 노사 간 갈등이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항만 폐쇄라는 극단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선박 회사들을 대변하는 태평양 선주협회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화물의 선적과 하역 작업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협회 측이 서부 해안 항만 노조의 태업에 대응해 주말 항만 폐쇄라는 강수를 둔 것입니다. 짐 맥케나 선주협회 대표는 항만의 포화 상태가 임계점에 달했다면서 이 상태가 지속할 경우 항만 폐쇄 조치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로버트 맥앤레스 항만 노조 회장은 몇 가지 쟁점만 빼고는 노사 간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시점에 사측이 항만 폐쇄 조치를 하는 것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LA 롱비치항에서 하루 19억 달러, 한하로 약 2조 700억 상당의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미소매협회에 따르면 항만 폐쇄 조치가 단행될 경우 하루 손실액은 5일간 지속될 경우 19억 달러, 10일은 21억 달러, 20일은 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추위가 절정을 보였지만 내일은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에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도와 제주도에 눈이 오고 있고 점차 호남과 영남 서부 내륙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1에서 3cm의 눈이 더 오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충남은 곧 그치겠지만 그 밖에 눈이 오는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도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도 영하 0.2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영하 4도, 한낮에는 영상 5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완전히 풀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에는 국에서 유입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양이 많지 않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국의 대기 오염물질이 증가하면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남부와 강원 영동도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예상 일기도에서 보시면 내일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기압 배치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중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서울 영하 4도 등으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낮나절에는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서울 영상 5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종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오늘 같은 한파는 없겠고요. 낮 기온 강릉 영상 9도 등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호남 일부 지방은 낮나절에 구름 많아지겠지만 그 밖에 남부 지방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만 구름 많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모레 낮부터 밤 사이에 충청 이남 지방에 비는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9일) 월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